생활비가 부족하다던 남편은 이미 복권 1등 당첨자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제일 우스웠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돈 없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진짜인 줄 알고 믿었으니까요. 그 시절 제 하루는 늘 계산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남은 반찬을 세어보고 마트 전단지를 펼쳐 뭘 빼야 할지 먼저 고민했습니다. 고기 대신 두부, 과일 대신 콩나물. 익숙한 선택이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생활비 좀 아끼자. 이번 달 카드값이 크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늘 저를 작아지게 했습니다. 제가 더 못해서 우리가 가난한 것 같았으니까요. 아이 학원비도 잠깐 쉬게 하자고 했고 외식은 몇 달째 끊었고 병원비도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저는 밤마다 영수증을 펼쳐놓고 혹시 새는 돈이 없는지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로 우리가 힘든 줄 알았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 간신히 버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끼고 더 참고 더 줄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모든 시간이 참 우스웠습니다. 그 사람 통장에 이미 14억이 들어와 있었다는 걸 저만 몰랐으니까요. 그 무렵부터 이상한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싶었습니다. 남편이 카드를 직접 관리하겠다고 했을 때도 그냥 귀찮아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할게. 짧은 말 한마디. 그 뒤로 저는 통장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엔 월급날이면 같이 앉아서 빠져나갈 돈을 계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 혼자 처리하고 끝이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돈 따지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며칠 뒤 현관 신발장에 낯선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 구두였습니다. 반짝거리는 가죽 냄새가 집안 공기랑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해서 샀어.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가격표를 본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달 생활비로 쓰는 돈보다 비쌌습니다. 그날 밤 남편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신경도 안 썼을 텐데 알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제 승인 호텔 48만 원. 손이 멈췄습니다. 호텔? 회식이라고 했던 날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때도 향수가 났습니다. 괜히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아니겠지. 내가 예민한 거겠지.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계속 늘어났습니다. 주말마다 외출이 잦아졌고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휴대폰은 항상 뒤집어 놓였습니다. 비밀번호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제 생일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무 숫자도 맞지 않았습니다. 회사 보안 때문에 그 말이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통장 잔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분명 월급이 들어온 날인데 잔액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이상하게 빠져나간 돈이 있었지만 남편은 설명을 피했습니다. 내가 정리했어. 신경 쓰지 마. 그 말에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점점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혼자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 한 번도 복권이라는 단어는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 사이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빠져나갈
아이 학원비 때문이었습니다. 잔액이 모자라면 또 카드값을 미뤄야 했습니다. 늘 그렇듯 결국 제 계산 실수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실 불을 켰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공동 계좌 앱을 열었습니다. 예전엔 월급날마다 같이 앉아보던 통장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사람이 혼자 관리했지만 자동이체 때문에 접속은 가능했습니다. 잔액부터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월급 들어온 지 열흘이나 지났는데 이 정도가 남아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거래 내역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보험료, 카드값, 생활비 이체, 익숙한 숫자들, 늘 보던 금액들. 그러다 중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처음 보는 줄 하나가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입금, 금액이 유난히 길었습니다. 자릿수가 이상했습니다. 눈을 찌푸리고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14억 6천만 원.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다시 14억 6천만 원. 입금, 출금도 아니고 대출도 아니고 입금.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통장에서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월급일 리 없고 보너스도 아니고 보험금도 아니었습니다. 생활비와는 아무 상관없는 돈이었습니다. 입금 시간을 눌렀습니다. 평일 오후 3시 42분. 그날 아침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근이라 늦을 것 같다고. 저는 그 말을 믿고 혼자 장을 보고 아이를 데리러 다녔습니다.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농협 본점에 들러 이 돈을 받고 있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목 안쪽이 바짝 말랐습니다. 다른 거래도 눌러봤습니다. 그날 이후 낯선 결제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호텔,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차량 계약금, 수백만 원, 천만 원 단위, 전부 제가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순간 그동안의 장면들이 조용히 맞춰졌습니다. 새 구두, 늦은 귀가, 향수 냄새, 비밀번호 변경. 우리가 가난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만 돈이 있었던 겁니다. 저만 빼고 휴대폰 화면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나서가 아니라 손이 계속 떨려서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저랑 같이 살 생각이 없구나.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을 끄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크게 들이마셔야 했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눈치채면 제가 더 불리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습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서 컵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들킬까봐 컵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앉아?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 늘 듣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학원비 확인 좀 하려고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요즘 돈 많이 빠져. 좀 아꼈어. 그 말에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14억을 들고 온 사람이 저한테 아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봤고 통화는 베란다에 나가서 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응, 거의 다 정리됐어. 조금만 기다려. 짧게 들린 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리? 무슨 정리? 그날 저녁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조금 떨어져 지내는 게 어때?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서로 스트레스잖아. 담담한 표정. 이미 마음 정리 끝난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표정. 그 사람 눈에는 제가 이미 짐처럼 보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 혼자 쓸 돈이었던 겁니다. 저를 빼고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늦게까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습니다. 대신 머리가 아주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 그래. 이제 알겠다. 싸울 필요도 없겠다. 화낼 필요도 없겠다. 이 사람은 설명해도 소용없는 사람이구나. 그때 처음으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방법. 어떻게 이 사람 돈을 지켜볼까가 아니라 어떻게 빼앗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하고 평소처럼 빨래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편해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그냥 두고 카드도 아무렇게나 놓고 통화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저를 끝난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결제 내역, 백화점 영수증, 차량 계약 문자, 보일 때마다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월 1 호텔 48만 원, 월 1 명품 매장 320만 원. 적다 보니 손이 덜 떨렸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왜 그랬냐고 따졌을 텐데 지금은 얼마를 썼는지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2번, 렌터카 결제, 오피스텔 계약금, 생활비는 없다고 하던 사람이 혼자 다른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숨길 생각도 없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특유재산, 사회행위, 처음 보는 단어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당첨금 자체는 남편 개인 돈일 수도 있다는 글을 읽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인 중 은닉재산, 공동생활비 회피, 고의적 파탄 책임은 별도 판단.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숨기고 속이고 버리려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 학교 보내고
동네 법률상담센터에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괜히 제가 잘못한 사람 같아서 손이 계속 차가웠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증거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힘이 났습니다.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말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올 시간은 끝났구나. 이제는 계산할 시간이다. 며칠 뒤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휴대폰이 아니라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갔습니다. 카드 명세서, 계좌 거래 내역, 호텔 결제 기록, 오피스텔 계약 문자. 며칠 동안 조용히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하나씩 찍어둔 사진들, 남편이 샤워할 때 잠든 사이에 몰래 캡처한 화면들, 탁자 위에 전부 펼쳐놓으니 종이만 해도 한 무더기였습니다. 변호사는 말없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펜으로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고 금액의 밑줄을 그었습니다. 호텔, 백화점, 차량 계약금, 전부 14억 입금 이후였습니다. 그걸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저는 괜히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가 펜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첨금 자체는 남편 개인 재산으로 볼 수 있어도 그 돈을 숨기고 생활비를 고의로 주지 않고 혼자 재산을 빼돌리며 이혼을 준비한 정황이 있으면 이건 단순한 개인 돈 문제가 아니라고 재산 은닉입니다. 혼인 파탄 책임도 남편 쪽이고요. 말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계좌 지급 정지 신청 들어가면 당첨금 마음대로 못 씁니다. 오피스텔이랑 차량은 가압류 걸고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위자료랑 재산분할 청구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지급정지, 처음 듣는 단어들이었는데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돈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묶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가슴 한쪽을 짓누르던 불안이 처음으로 사라졌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다 들고 도망가 버릴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종이에 대략적인 숫자를 적어줬습니다. 예상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 수억 단위였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생활비 몇십만 원 때문에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았는데 그 사람은 한 번에 수억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조금 공평해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그리고 기록 계속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오는 순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분노가 사라진 게 아니라 방법을 알아서였습니다. 이제 저는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묶을지만 정하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달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날짜 하나에 표시했습니다. 시작. 계좌 지급 정지 신청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서류는 이미 준비돼 있었고 변호사가 움직이자 절차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오피스텔 가압류, 차량 처분 금지 신청,
서류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어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신발을 벗는 손길이 이상하게 급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통장 왜 막혔어? 짧은 한 문장. 그 안에 당황, 짜증, 불안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영수증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모르겠네. 처음으로 제가 그 사람한테 모르는 척을 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붙잡고 여러 번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왜 이체가 안 되지?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지금 묶였다고. 누가 이런 거야? 누가? 그 질문이 이상하게 웃겼습니다. 며칠 뒤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초조한 얼굴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입금 기록, 호텔 결제, 차량 계약금, 오피스텔 계약서, 그리고 이혼 요구 시점, 전부 한 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은 남편 측입니다. 차분한 목소리, 재산 은닉 정황도 명확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돈은 제 돈입니다. 이번엔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생활비는 왜 없다고 했죠? 조정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가압류 유지 요청합니다. 그날 남편 얼굴이 처음으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걸 실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이미 충분했습니다. 돈은 묶였고 재산은 정지됐고 합의는 남편 쪽에서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두려워한 건 이혼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걸. 합의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끝까지 버틸 줄 알았는데 먼저 연락해 온 건 남편 쪽이었습니다. 그냥 합의하면 안 될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해 온 서류를 탁자 위에 하나씩 펼쳤습니다. 가압류 유지,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비율 조정,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남편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먼저 오피스텔 명의가 넘어왔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계약했던 집, 제 이름이 적힌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이상하게 묵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계약금은 이미 빠져나갔고 처분 금지 상태라 팔지도 못했습니다. 타지도 못하는 차가 그대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계좌, 지급정지 상태에서 세금,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이 계산됐습니다. 변호사가 숫자를 불러줬습니다. 처음 14억 6천이던 돈이 마지막 계산서 앞에서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종이를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생활비 몇십만 원이 없다고 아이 학원 끊자던 사람이었습니다. 병원비 미루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한 번도 멈춰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말했습니다.
생활비 없다고 하셨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눈에 보이게 달라졌습니다. 회사 근처 기숙사로 들어갔고 카드 한도는 줄었고 통화는 짧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게 돈 쓰는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매달 초가 되면 생활비 이체 완료 문자가 먼저 옵니다. 예전엔 제가 날짜를 세며 기다리던 돈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먼저 보내는 돈이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영수증을 모으지 않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가격표부터 보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계산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잔액을 걱정하지 않는 달을 보냈습니다.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정상이었다는 걸, 속이지 않는 생활, 눈치 보지 않는 생활, 그걸 이제야 되찾았다는 걸, 통장 잔액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보며 마지막으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숨겼던 돈이 그 사람 발목을 잡았습니다.